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간에 너무 차이가 커지니까 네.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5년 전부터 해서 이제 1.0, 이번에는 올해는 2.0, 네. 내년에는 이제 3.0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는 근데 생각입니다.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게 현실이고, 뭐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그런 현실을 바꾸겠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사실 더 퇴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퇴행하죠. 예, 더 퇴행하고 있고 더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파괴되고, 예, 뭐 이런 상황. 그리고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애도 안 낳잖아요. 예, 예. 저출생 문제 심각하고요. 예. 이제 요즘 이런 그 용어가 나서 주의 소유권, 주의, 주의 소유권? 어텐션, 네. 뭔가 네. 관심을 얻는 예. 이 관심에 대한 소유권이 외부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네. 지금 뭔가 하시면서 그냥 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 끝나면 또 딴 거로 가서 또 보실 거예요. 네. 내가 정상적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사색하면서 뭔가 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내 주의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주의를 누가 갖고 있냐? 그걸 빅테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제 말들 아실 겁니다. 예, 예. 핸드폰이 다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나의 네. 모든 관심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살 때는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탐구하고 또 책도 읽고 보고, 그다음에 그거랑 이제 스스로 본인이 끊을 수 있는 의지력 있고 네. 그것을 끊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지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고민을, 이렇게 관상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의지력이 있구나. 관상도 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나타나요. 그래요? 네. 제가 강서 3일장에서 만났던 강서의 수산시장에서 만났던 상인 이후에 관상 얘기 처음 하셨나? 저희 프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얼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그건 네.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끝난 다음에 관상 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어느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 11시쯤 잘까 하다가 넷플릭스에 뭐 하나, 영화 하나 낚여갖고 밤새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이거 뭐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그냥 아침에 피곤해 죽겠고, 그럼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출근은 또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네. 왜 인생이 이러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의 소유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내 주의를 남한테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예. 기업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뺏기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네. 기업에 이거 주의 소유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자기는 막 휴대폰 하면서 휴대폰 그만하라 그랬지! 들어와서 공부해! 막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부모 세대들이 처음으로 게임을 접한 세대들이거든요. 현재의 부모 세대들이.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부모 세대가 그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을 좀 줄여주는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보니까 고립 청년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 지친 우리 청년들이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도 도로 집으로 가서 자기 방문 닫고 안 나온다. 뭐 우리 아들 30살인데 방문을 안 열어. 이런 엄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보면 이걸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될까요? 이거는 인류 역사와 관련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네. 경쟁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됩니다. 왜?
사회 성장이 줄어들으니까 네. 본인의 성장 욕구는 있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안에서의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 부분 한 30년 고민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책 쓰기 시작하면 첫 번째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네, 네. 내가 얘기를 예,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나타난 게 250만 년 전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루시라는 예. 그 나온 그 이후부터 그 모든 동물의 성 정체성은 남성은 뭐 뭔가 식량을 얻고 안전을 지켜주고 여성이 육아하는 게 모든 동물 세계에 똑같은 어떤 적이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시대를 언제까지 살아왔냐면 20세기까지 살아온 거죠. 반만 네. 년 동안. 예. 근데 그걸 20년 만에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성 정체성이 가정 양육 이런 거에서 여성도 나도 자아 실현하고 싶다. 네. 나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급속한 속도로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성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출발은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네. 부장관들하고 얘기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젊으니까 네. 아이 돌봄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안전하게 네. 언제든지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직장까지 데리고 오면은 그 어린 갓난 애기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직장에 아무리 좋은 직장 뭐 회사 안에 한다 아파트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그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 집에 이제 전업주부들 중에 애들 좀 키우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또 돈도 드리고 또 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제 하층의 돌봄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세대 이제 60 네. 이제 대에 이제 들어선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뭐냐? 우리 부모님 돌봄이다 이번에는 아래 위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 애들 다 키우고 살만한데 또 이제 엄마 아버지 네네. 봉양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제 가족 간에 또 형제들 간에도 화목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면 다 부친 뭐 어머니 어떠시냐 건강 물어보시면 이거 다 요양병원 가시다 근데 가서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성이 자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 그것을 누구나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네. 그래서 첫 번째 걸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 돌봄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주게 되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요 오히려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빠른 속도로 팍팍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나 또 일자리 문제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제 느낌에 저 책에 써놨는데 2030년 전 되면은 일자리 부분들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일자리.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세대들이 은퇴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미국 일자리가 많다. 지금 전 세계 물가 올라가는 모든 핵심이 미국에서 인건비 올라서 그래요. 그게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집에 있다가 아유 이제 실리아야 하고 안 나왔는 거죠. 근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가 47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55년생이잖아요. 일본은 그런 현상이 5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요. 일본도 47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후 47년생부터거든요. 우리는 55년생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구나. 53년도에 끝나고 플러스 2 하면 그 저기 베이비 부모 계산하기 아주 쉬워요. 중국이 62년인 거는 대약진 운동에서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60년에 끝났으니까 더하기 2 한 거죠. 그리고 보면 7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거든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제일 심각한. OECD 중에서 중국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은 뭐 여기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모든 빈곤 문제의 중심에 노인층에 있는 거죠. 어르신 어떻게 모실 거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게 세긴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놓으면은 아주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살만하면은 왜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 격차가요.
예전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제 뭐 100대 90,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웬만하면 그냥 중소기업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은 60에서 뭐 5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요. 내가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나도 대기업 가서 복지 혜택도 받고 좋은 임금 받고 뭐 이렇게 철철이 연차도 쓰고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죽도록 일하고 월급 절반밖에 받는 그런 회사 정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 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임금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임금 격차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었어요. 네. 뭐냐면 똘똘한 한 개의 대기업이 모든 걸 다 먹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예를 들면 삼성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중소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이 중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중심, 네. 그다음에 뭐 빅테크라서 디지털 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일본도. 일본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번 대선 때 예. 그 공약에 중소기업 공약이 없었습니다. 양당이 제가 공약했는데요. 하지 말자.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딴 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우대법안이다. 예. 와우. 외국인 근로자밖에 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나는 거는 예.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애플 핸드폰 아닙니까? 예. 그 애플 핸드폰에 전 세계 하면 100개 기업이 막 납품들을 하고 있는데 100개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은 설계만 하는데 애플이 모든 이익이 한 70% 가져갈 겁니다. 100개 기업. 이거 불공정거래 아니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지금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해외로 산업단지 형태로 막 수출하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이제 지금 자동차 산단 같은 데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가면은요 그 앞에 하청 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쫙 가거든요. 가서 아주 한국 타운을 한번 만들어 버리자. 아예. 그래서 그러면 기업은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의 젊은 사람이 안 가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중소기업에서 은퇴할 나이 되신 분들이 가서 언어가 안 되시겠지만 그거 한 달에 있으면 금방 됩니다. 전문 용어도 쓰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그래서 싱가포르이 어떻게 하냐면요.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에다가 산업단지 아예 통으로 만들어. 그러다가 말레이시아가 저기 그 베트남의 성장, 그 베트남에다가 싱가포르 아예 공단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모델이 하노이 대한민국 IT 단지죠. 베트남 북부 가면은 삼성전자부터 LG까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활성화되고 한국 문화가 활성화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테슬라도 그래요. 마다 팩터리라고 해서 미국 안에서 진짜 세계 최고의 첨단 공장을 만든 다음에 요걸 복사를 떠갖고 딴 나라에다가는 핵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만 하는 걸 한다든가 해서 핵심은 자기네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창 공장이 배터리로 세계 최고의 마더 팩토리 엄마 공장이 돼. 엄마 공장. 엄마 공장에서 이게 딱 만들어 놓고 야, 저 폴란드, 헝가리 그러면 크게 줄여. 크게 좀 줄이고 야, 이 기술은 얘네 닮으면 안 되고 그거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해주고.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중소기업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가 돼야지. 이걸 세금으로만 계속한다. 끝없을 겁니다. 더 벌어질 거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다 아시잖아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게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페이스북에 뭐 많은 글도 쓰고 막 그 안에 놀고 광고하는데 그래서 누가 돈 벌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벽화보고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페북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겠죠. 우리가 바꾸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또 외교 역량도 그런 게 외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아주 자주 가시고 예. 뭐 유럽 가서 뭐 한다고 뭐가 됩니까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예, 조만간 또 예, 네덜란드 국왕 초청. 우리나라 튤립이요 세계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 튤립 산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튤립 꽃도 튤립 축제도 많이 합니다. 예, 한국 튤립 축제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많아서 이걸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1박 2일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조만간 저희가 또 모셔서 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네, 경제 강의를 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좀 재밌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강의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은 앞으로 올 세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요. 너무 자기 확신들이 강해요. 내가 다 옳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대통령실부터 개인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과도기 그리고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열어놓고서 이 상황을 대처해도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